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현입니다. 경찰의 특별수사본부가 이태원 참사 수사에 착수했죠. 경찰은 특히 용산경찰서장과 서울청 112 상황실장의 사고 발생 전후 행적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아침 신문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1면입니다. 90분 미스터리 용산서장 그리고 자리 비운 상황실장. 무너진 국가재난 시스템 직무태만 경찰 지휘관 2명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첫 번째는 용산 서장인데요. 9시 30분에 보고를 받고 참사 현장에 11시가 돼서야 도착했다고 합니다. 9시 30분에 이제 집회 시위를 지휘하고 난 다음에 통솔하고 난 다음에 삼각기에서 늦은 저녁을 먹고 보고를 받고 이태원까지 갔는데 그 과정에서 왜 90분이나 걸렸느냐 이 부분에 지금 경찰 수사본부는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상황일지에는 또 10시 20분에 도착해서 지휘했다라고 작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허위 작성 아니냐라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를 할 테고요. 그리고 또 다른 두 번째 인물은 서울청 야간 책임자 상황실장입니다. 상황실이 아니라 자기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다 때문에 대응이 늦어졌다라는 또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잠시 후에 저희가 자세하게 좀 따져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은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자, 미국을 겨냥한 ICBM, 한밤 또 미사일, 북의 폭주라는 제목의 기사가 달렸습니다.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방 한계선 NLL 남쪽으로 탄도미사일을 쏘아올린 북한이 어제 또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하는 추가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 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지난 3월 시험 발사 도중 폭파한 화형 17형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결과적으로 기술이 진전됐다는 얘기도 있지만 1, 2단 분리 후에 동해상으로 추락했기 때문에 일단 실패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상 비행은 하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미가 연합 공중 훈련 작전을 연장했죠. 연장한 거에 대한 북한이 이제 격분한 나머지 추가 미사일 도발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도 잠시 뒤에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신문은 한국일보입니다. 북한이 미사일 25발을 발사한 날 우리도 사격을 했는데요. 실패했다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자, 공군이 지난 2일에 충남 보령에서 유도탄 사격 대회를 가졌습니다. 당시 패트리엇 한 발과 그리고 천궁 한 발을 발사했는데 실패했다는 보도가 실렸습니다. 패트리엇 한 발의 경우에는 발사 직전에 오류가 떠서 발사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한국판 패트리엇으로 불리고 있는 천궁 같은 경우에는 신호 불량으로 공중에서 자폭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달에 있었던 현무 사고에 이어서 또 다른 망신이다라는 지적도 있고요. 북한 미사일 방어 체제에 불안감을 키웠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신문은 조선일보 다시 보겠습니다. 파월. 아직 갈 길이 멀다. 최종 금리는 5% 넘길 수도 있다. 경제 상황에 대한 기사가 실렸는데요. 어제 미국이 4연속으로 0.75%포인트씩 금리를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파월 의장이 갈 길이 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 때문에 시장이 더 움츠러들었고 한국 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국계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서 우리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을 텐데요. 가뜩이나 위축된 소비와 투자가 더 얼어붙게 될 게 뻔한 상황입니다. 영끌족들의 부담도 더 커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고환율, 고물가, 그리고 저성장의 이런 복합적인 위기 앞에서 한국은행이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 좀 해보겠습니다. 자, 아침 신문들 살펴봤습니다. 패널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금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얘기를 먼저 시작할까 합니다. 윤 대통령은 출근길에 앞서서 매일 합동 분향소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있습니다. 경질론이 제기되는 시점에서 합동 분향소를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은 유임의 무게를 실은 것이 아니냐 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장관들께서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Just like I used to be.
사고 뒷수습 처리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하고 사고 원인이나 뭐 무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차례로 다 살펴볼 예정입니다. with you. 네, 관련해서 신문을 저희가 살펴볼 텐데 조선일보 함께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흘째 조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있습니다. 이틀 연속 유일하게 국무위원 중에는 동행을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여권 일각에서도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을 경질하지 않겠다는 뜻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을 두고 야권에서는 지금 경질해야 한다, 파면시켜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행동으로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정진석 비대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사람을 경질해야 한다, 또 파면해야 한다, 책임져야 한다라는 그 대상자는 특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저희가 좀 짚어볼 텐데 최병우 위원님, 어떤 메시지가 충분히 담겨 있다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이상민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는 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면 정치적 책임, 뭐 지휘 책임,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직접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까지는 저는 뭐 좀 무리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계속 동행을 했다는 얘기는 제가 보건대는 주무부처 장관이기 때문에 동행을 했다고 보고요. 네. 그게 그 여권 일부에서 얘기하듯이 경질을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이다. 저는 여기까지 해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상황이 어떻게 굴러가느냐에 따라서 본인이 경질을 않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도 네. 또 내일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다만 아쉬운 점은 윤 대통령이 사실은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나서는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아직도 뭔가 상황에 대한 그 진상을 먼저 규명한 뒤에 책임 소재가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책임을 묻겠다. 이런 거는 굉장히 행정적 내지는 관료적 시각이거든요. 정치인의 시각이라면 그보다 훨씬 앞서서 선제적 조치를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점은 매우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도 관련해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신문 좀 다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재난대응주무부처, 지금 최병국 위원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장관으로서 대통령 조문에 동행한 것이다. 그 이상, 그 이하의 의미도 없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박원석 의원님도 이 대통령실 관계자의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비슷한 의견이십니까? 글쎄요, 뭐 대통령실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네. 대통령의 반복되는 조문에 첫 번째 동행을 했다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동행을 했겠거니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네. 이게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일종의 저는 정치적인 시그널이자 메시지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이렇게 되면 여당 내에서 이상민 장관을 빨리 경질해야 된다. 네. 이런 목소리가 잦아들 수밖에 없고 네. 또 이상민 장관의 거취를 둘러싼 일종의 이제 여야 간의 논란 이런 네. 게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사실은 이상민 장관이 자초한 측면이 크잖아요. 재난안전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을 거듭해서 했고 지금 이제 보고체계 혼선 문제가 네. 굉장히 큰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대통령보다도 오히려 보고를 늦게 받았다는 것도 납득하기가 어렵고 사실은 이상민 장관에 대한 경질이라는 것은 무슨 법률적인 책임을 물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일종의 이제 정치적 책임을 묻는 거고 앞서 이제 최명무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대통령은 정치인입니다. 네. 더 이상 법률가도 아니고 행정가도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우선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저렇게 장관을 계속 거듭해서 동행한다는 거는 유임시키겠다 이런 의중을 넌지시 비추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서 저는 그다지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광장에 마련돼 있는 합동 분향소를 찾아서 닷새 연속 조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상민 장관은 함께 동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오늘 중대본 회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중대본 회의에 참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런 것들을 좀 의식한 거일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드는군요. 자,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이상민 장관의 경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이러한 대형 참사가 벌어졌는데 왜 사과 한마디 없을까? 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사과도 하지 않으면서 왜 3일 연속 조문을 했을까? 아하.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선수습 후 책임, 일견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예. 수습 이전에 사과는 하셨어야죠. 이상민 장관을 파면시키지 않는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총리 그리고 모든 정부 내각들이 뿌리째 흔들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필이면 이 가장 문제점을 갖고 있는 이상민 장관을 대동하는 것인가? 단순히 재난 대응의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게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재난 대응의 주무는 현재 중대본을 책임을 지고 있는 한덕수 총리가 맞지요. 자, 사퇴 의사를 묻는 이상민 장관. 이상민 장관은 기자들의 질문에 일단 사퇴 의사와 관련해서는 일절 대답을 하진 않았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실 혹시 사퇴 의사 밝히셨나요? 기도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허은하 의원님, 일단 대통령실에서도 누구를 경질할 것이냐에 대해서 아직 결정을 내리거나 판단을 내린 것 같지는 않은데 야당의 이런 목소리에 이 장관의 어떤 스스로 결단 혹은 대통령실의 어떤 결단 이런 게 앞으로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우선은 뭐 법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네. 그 정치적 책임에 대한 부분을 애도 기간 이후에 결정할 것 같다라는 기류는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자리에 대한 경질에 대해서 얘기할 때인가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저희가 수십 번 했습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 정부에서도 다시 한번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죄송하고 절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앞으로의 조치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선수습, 책임 있는 수습을 먼저 하고 책임질 사람들은 그 후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사실 이제 뭐 이틀 남았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와서도 아직까지 그 자리만을 이야기하는 민주당의 접근에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그 피해자들 입장에서는요. 저도 지인이 이제 피해를 기존에 입었던 분들에게 말씀을 들어보면 처음에는 그 자체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 인정이 안 되거든요. 내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다라는 부분.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책임을 묻고 싶은 부분은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누가 내려간다고 해서 마음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네. 지금은 어떠한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부터 확실하게 알아보는 것이 먼저이다라는 생각인데 네. 애도 기간 동안 정쟁하지 말자 서로 분명히 합의했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언론에 나와서 지속적으로 정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 여당은 선수습 후 책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민주당에서는 다르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책임부터 지는 것이 수습을 시작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거든요. 권영 대변인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은 제대로 된 수습을 바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근데 그 제대로 된 수습이 안 될까 봐 걱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상민 장관께서 섣부른 추측하지 말자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상민 장관이 참사가 있는 다음 날과 그 다음 날 했던 말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소방 인력과 경찰 인력으로 막을 수 있었던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다. 그렇게 보고받고 있다라고 되려 사건을 그렇게 규정했고, 그리고 이어서는 주체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은 좀 뭐 법외 상황이라 조치를 하기가 어려웠다는 식의 대답을 했어요. 네네. 그리고 참사 다음 날 정부가 했던 조치 중에 하나는 사망자로 부르자. 그러니까 희생자가 아니라 사망자로 부르자. 그리고 이것을 참사가 아니라 사고로 부르자라고 하는 조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애도를 충분히 하자고 해놓고 본인들은 사건을 사실은 뭔가 축소하는 듯한 식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런 태도로 만약에 이 사건을 수습한다고 하면 네. 제대로 된 수습이 될 것인가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이고요. 물론 지금 당장 경질하지 않더라도 애도 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바로 조치를 취해야 그래야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책임에 대한 문제도 반드시 뭐 다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뭐 논의는 할 수 있지만 항상 모든 일은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습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국론이 갈라지고 갈등이 더 조장되는 것을 막아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네.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도 책임지고 사퇴를 수습하고 그 이후에 본인이 결정을 하든 대통령께서 결정을 하든 이런 수순을 밟으면 되는데 왜 책임을 문책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급하신지 민주당의 태도에 대해서는 제가 국민을 위해서 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조금 의아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국가의 무한 책임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하시는데 정부가 임기가 끝나더라도 그 무한 책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은 그 주체자가 없는 행사에 관련된 책임 소재가 법에 없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많이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경찰청 내부에서도 2017년에 연구 용역을 줘서 이거에 대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 정부 5년 동안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겠다고 제일 먼저 주장을 하셨지만 매뉴얼 안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반성이나 이런 논의는 없고 또 그리고 국회는 이 책임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로운 듯이 비판만을 하고 있는데 네. 국가의 책임 안에 국회의 책임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것을 예측하지 못했고 이것을 법에 주체자가 없을 경우에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으로 명시하지 못했는가에 대한 반성을 하셔야 되고 피해자를 어루만지고 어떻게 수습을 하고 어떻게 위로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는 우리로서 법을 통해 가지고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먼저 던지시는 게 순서 아닐까 싶은데 본인들은 아무런 잘못 없는 듯이 누군가를 탓하기만 하면 이 사태가 해결되는 듯이 하는 것은 너무나 좀 무책임한 거 아닌가 싶고 당시 현장에 있던 그 시민들께서는 내가 한 명이라도 더 손뻗쳐서 땡겨줬으면 어땠을까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지금 정말 남일처럼 비난만 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우리나라 국민들께서는 매뉴얼이나 규칙을 정말 잘 따르십니다. 있었다면 이 참사에 대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반성, 그거에 대한 논의를 먼저 하시고 그거에 대한 문책 얘기는 그 후에 하셔도 늦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조금 반론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뭐 여기에서 정쟁을 하고자 한다기보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장관께서 이 사건을 규정하시기에 소방과 경찰이 더 배치된다고 해서 그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고 되려 그렇게 먼저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국민들은 그런가 보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죠. 근데 3일 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벌써 4시간 전부터 많은 시민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 상황이 아주 위험하다고 도와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조치되지 않은 것이 드러난 다음에야 지금 이처럼 뭔가 사건에 대한 진상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알고 있었던 이상민 장관이 어떻게 참사 다음 날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는가? 그리고 이튿날 또 예를 들면 중대본에 이것과 관련된 본부장이 기자들이 하는 질문에 더 이것까지 제가 답해야 됩니까? 라고 대답할 수 있었는가를 보면 사실은 정말로 이 사건을 제대로 수습하고 있었는가 하는 의문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잘 하자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상민 장관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는 꽤나 많습니다. 보고를 왜 이렇게 늦게 받았느냐? 왜 사건 발생 1시간 5분 뒤인 11시 20분에 받을 수밖에 없었느냐? 그리고 또 심지어 대통령보다 왜 늦을 수밖에 없었느냐라는 비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또 기자들의 질문이 이상민 장관에게 향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실보다 보고 늦게 받으신 거 입장이랑 중대본적으로 먼저 이동해야 되겠어. 보고 시간이 많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은 그런 것보다 이제 사고 수습에 전념하면서 고인들을 추도하고 유족들을 위로하고 병상에 계신 분들 빠른 쾌유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그것이 일단 급선무 같고요. 보고 체계가 왜 이렇게 무너졌느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민 장관이 늦게 인지한 것은 보고 체계가 원인이었다. 보고 체계의 탓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황당한 해명이다라고 경향신문은 지적을 했는데요. 중앙대책본부 같은 경우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소방 대응 1단계라 하더라도 상황이 심각하거나 특수한 경우에는 상황실장이 판단을 해서 행안부 상황실에 이어서 대통령실에도 연달아 전달할 수 있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매뉴얼 때문에 행안부 상황실에 전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해명도 약간 앞뒤가 안 맞는다는 지적을 경향신문은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하려면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매뉴얼을 탓할 게 아니라
의지가 없었다는 것이다 라는 지적을 경향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비점이 있다면 보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은 지금 논의할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공희님, 이 보도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보고 체계 탓에 행안부 장관에게 늦게 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들을. 사실 보고라는 건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 사태가 벌어질 조짐이 있었다고 할 때 어떻게 현장에 대응하느냐가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네. 현장 대응 때문에 보고를 못했다. 그래도 저는 충분히 면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보고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다만 문제는 어디 있냐면 지금 이 119 대응국장이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 보면 1단계를 하더라도 상황이 심각하거나 특수한 경우는 상황실장이 판단해서 뭐 대통령실, 행안부 다 보고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네. 그렇게 안 됐잖아요. 네. 안 된 건 결국 상황실장이 판단을 잘못했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이런 점. 또 제가 이제 이번 사건을 보면서 의문점은 자, 현장에서 그러니까 아마 제일 현장을 잘 알고 있는 데는 역시 이태원 파출소일 겁니다. 그럼 이태원 파출소가 그 현장 대응을 뒷전으로 미루고 뭐 용산서에 보고하고 뭐 서울청에 보고하고 경찰청, 행안부, 대통령실 언제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보고 체계에 확실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 곳에만 보고하면 그 안에서 체계적으로 다 전파가 돼야 되는 거죠. 거의 동시에 전파가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중대본에서 지금 얘기하는 이상민 장관이 늦게 인지한 게 보고 체계 탓이다. 그걸 100% 그 탓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체계가 잘못된 것만은 틀림없다. 왜냐하면 단 한 번만 보고하면 정부 내에서 그 위기 관리에 관여하고 있는 기관은 동시에 전파가 되는 게 이게 잘된 시스템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번에 체계가 잘못됐다면 고쳐야 되고 네. 그리고 실제 누군가 판단을 잘못했다면 그 사람은 법률적 책임까지도 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건희 여사 행보도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합동 분향소를 찾은 뒤에 별다른 행보를 보이지 않았었는데 이틀 만에 희생자들의 빈소를 찾아서 조문과 위로를 건넸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바로 그 현장의 모습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행보, 허은하 의원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인 국민 입장에서도 애도하기 위해서 현장을 찾고 있고요. 네. 뭐 국회에서도 당연히 참석해서 찾고 있고요. 대통령 부인입니다. 그런데 현장을 가지 않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다. 아마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다들 한 번쯤 눈물 흘리셨을 겁니다. 네네.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했고 정말 믿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네. 대한민국 대통령의 부인이라면 당연히 현장에 가서 국민들 안아주셔야 되는 것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부분까지 색안경 끼고 쇼다 뭐다 말하는 그분들이 반성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번 사태를 둘러싸고 논란이 가장 큰 용산경찰서장의 당일 행적을 집중적으로 조명해 보겠습니다. 신문 보시죠. 조선일보입니다. 자, 9시 30분에 보고를 받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늦은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식사 중에 보고를 받았는데 그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 묘연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저녁을 먹은 곳은 삼각지입니다. 그리고 참사가 벌어진 곳은 이태원 해밀턴 호텔 옆 골목길이었고요. 직선 거리로 1.8km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갔던 것인가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9시 30분에 삼각지역 인근에서 집회를 지휘했고 그 근처에서 식당에서 늦은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 중에 이태원 상황과 관련된 보고를 받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곧장 차를 타고 현장으로 출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차가 막혔겠죠? 뭐 용산서장의 해명도 그렇습니다. 차가 너무 많이 막혔기 때문에 거기서 더 진행할 수 없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서 걸어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는 오후 11시에 도착했다. 그리고 11시 36분에 서울경찰청장에게 첫 보고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9시 30분에 출발해서 11시까지 도대체 어떻게 시간을 보냈을까?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현장에 도착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왜 관련 조치나 지휘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대목들이 있어서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식당을 떠나 이태원 참사 현장까지 90분 동안 걸렸다. 용산에서 이태원을 가보신 분이라면 아마 삼각지에서 이태원까지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다라는 걸 잘 아실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거짓 해명에 대한 논란도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제가 삼각지에 살거든요. 그래서 이태원 저기 사고 장소까지 여러 번 걸어서 가봤습니다. 근데 느린 걸음으로도 30분이면 되고 차에서 내려서 걸었으면은 지금 긴급 상황이면은 뭐 뛰어서라도 2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거든요. 근데 90분이 걸렸다는 거 자체에서도 출발 시간부터도 이게 맞는 건지 그것도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유선 지시라는 것도 충분히 가능했는데 그 도착할 때까지 아무런 지시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첫 해명에서는 10시 20분경에 처음으로 지시를 했다라고 그랬는데 네네. 현장 도착은 11시에 했는데 그 전에 지시를 했다는 것 자체도 거짓 보고 거짓 해명 아닌가 이것도 지금 그래서 수사 대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제가 뭐 이게 예를 들면 이제 군대에서의 지휘 체계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보통 그 관행적으로 자기가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지 않으면 상부로 보고하는 걸 굉장히 꺼리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굉장히 늦게 도착하고 안이하게 그렇게 큰 사건인지 모르는 이런 생각에서도 보고를 좀 뒤로 굉장히 미루는 것으로 작용했지 않았을까? 이것들이 최근에 이제 압수수색이 있었던 거에 의하면은 현장에 이미 질서 유지를 위해 가지고 현장에 출동해서 경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시민의 신고와 경찰의 보고 와 이런 것들이 종합해가지고 지금 용창 경찰서장에게 어떤 보고가 갔는지 이게 이제 매칭이 될 것입니다. 그때 상황이 엄중하다라는 보고가 올라왔던 게 확인이 된다면 이렇게 90분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대한 혐의 성립 가능성도 논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지금 저 동선에 대한 진술은 당사자의 주장일 거예요. 네. 근데 저 주장이 사실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겠죠. 지금 감찰도 하고 있고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네네.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저 사실로 믿기가 어려워요. 9시 반에 인근 식당에서 일어났으면 글쎄요 차가 얼마나 막혔는지 모르겠으나 차가 막혔으면 그 자리에서 내려서 걸어가거나 뛰어가는 판단을 했어야죠. 상황이 다급하다고 보고를 받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11시에 뭐 90분이 지나서 1시간 반이 지나서 도착했다는 것 자체가 믿기도 힘들고 납득하기도 어렵고요.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차량 안에 네. 저 현장 지휘자이기 때문에 무전 장비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무전 장비를 통해서 지휘를 내릴 수가 있어요. 현장 상황을 보고를 받으면서. 근데 아무런 유선상의 지휘를 내리지 않았다는 네네. 것도 제가 보기에는 책임을 다 하지 않은 거고 어쨌든 지금 뭐 용산서장은 지금 직무 태만으로 직무 유기로 지금 뭐 대기발령 상태고 네. 수사를 받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에 경찰의 그 이 개선 지휘 체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도착해서도 30분 뒤에나 이 서울청장한테 보고를 했고 서울청장은 또 한참 뒤에나 경찰청장한테 보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이 개선 지휘가 작동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규명이 돼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용산 경찰서장과 함께 행적을 지금 궁금해해야만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서울경찰청의 112 상황실장, 당시 야간 근무자였습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재난정보 공유를 안 했다. 112 매뉴얼을 위반했다. 그런데 책임자는 유미진 상황관리관 총경인데요. 책임자는 84분 동안 자리를 비웠다고 합니다. 상황실에서 상황을 지휘해야 할 그 책임자가 상황실에 있지 않고 자기 사무실에 가서 근무를 했다. 그래서 대응이 좀 늦은 것 아니냐. 그리고 매뉴얼상으로 봐도 규칙상으로 봐도 오후 6시부터 오전 1시까지는 상황실에서 대기를 해야 하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상황실을 지켰다면 위험에 대한 인지가 빠르게 됐을 테고 판단도 굉장히 빨랐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아쉽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행적도 사건 발생 전후로 따져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매뉴얼과 당시 상황관리관의 행적을 좀 비교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실을 비운 상황관리관. 지금 당직의 지침은 저녁 6시부터 새벽 1시까지는 상황실에 대기해야 하는 게 매뉴얼의 지침입니다. 그러나 참사 당일 유미진 총경 상황관리관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10층에 있는 자기 사무실에서 근무를 했고 밤 11시 39분에서야 사건 발생이 10시 15분이었는데 1시간 20분 정도 지난 다음에서야 일단 상황실에 복귀했고 보고를 받았다라는 게 드러난 겁니다. 엉망진창이었다는 얘기겠죠. 허은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믿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현장 지휘관들의 대처 자체가 정말로 무능했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고 뭐 더 정확한 것은 수사 발표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경과를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도대체 저분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것이 우선순위였길래 지금 저 자리에서
지금으로만 봤을 때는 이해 못할 행동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울 전역에 무전망도 있었고 분명히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 있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실지 저는 지금 솔직히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저희가 용산경찰서장 그리고 112 상황실장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또 한 사람을 더 보겠습니다. 바로 용산구청장입니다. 용산구청장과 관련해서 신문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 보시죠. 용산구청장이 당시의 상황을 미리 좀 알았던 것 같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퇴근길에도 수차례 그 이태원 건너편 골목이라든지 이곳저곳 좀 둘러봤다고 하는데, 그런데 용산구청장이 경찰이나 소방청이라든지 당국의 연락을 취하지 않고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게 먼저 연락을 했다는 겁니다. 뭐 연락할 수 있죠. 권영세 장관도 용산구 지역구 또 의원이기도 하니까 지역구 의원에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왜 지역구 의원이 포함되어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만 메시지를 올리고 거기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고 경찰이나 소방 등 재난사고 관련 기관에는 왜 연락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에서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락할 수 있고 연락하는 거 문제될 건 아니지만 빨리 알렸더라면 또 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사건을 좀 막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 때문에 이런 보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상황 판단을 잘 못했다고 보는 것이 맞는 거죠. 네. 지금 그 2번을 현장에 갔다는 건데 그게 이태원 퀸온길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된 곳은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 해밀턴 호텔 옆 골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 퀸온길이라는 거는 이태원역 4번 출구의 뒷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길 건너라고 길 건너편입니다. 예. 건너다 보니까 거기서 이렇게 보니까 이 상황의 심각성이 글쎄 뭐 인파는 걱정하는 단계 정도를 훨씬 뛰어넘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실감을 못했던 것 아닌가. 그래서 만약에 뭐 실감을 했다면 뭐 여기저기 또 연락을 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용산구청장의 저 동선도 사실은 일각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퀸온길을 점검하러 간 게 아니고 그게 자기 집으로 가는 그 통로라는 거죠. 뭐 네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출퇴근길 사람도 뭐, 예. 있어요. 그러니까 2번 다 그냥 자기 집으로 가는 통로를 왔다 갔다 한 정도에 불과하지 현장에 가서 무언가를 파악하려고 했던 건 아니지 않는가. 그러다 보니까 뭐 권영세 통일부 장관한테 직접 연락한 것도 아니에요. 네. 그냥 그 단톡방에 걱정이다 이렇게 올린 게 다예요. 그러니까 심각성을 전혀 몰랐다. 그러면 저 이태원 지역에 대한 그 어찌 보면 뭐 매뉴얼에 없더라도 네. 그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기초단체장이기 때문에 용산구청장입니다. 상당한 정도의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에 주최자가 없다면.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기본을 망각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뭐 주최자가 없는 행사, 뭐 개별적으로 하는 뭐 상인들이 하는 행사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고 이번에는 주최자가 없었기 때문에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는지도 지금 따져봐야 되고 법도 바꾸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산구청장의 경우에는 이태원이 용산구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책임이 또 짊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상황이 되고 너무 안일했다는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네, 너무 황당할 만큼 안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 다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국민들 입장에서 어떤 위험 상황을 봤을 때 그것을 개인이 조치하기 어려우면 당연히 112나 119에 연락하기 마련이고 네. 그것이 움직일 거라고 믿기 때문에 거기에 연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초에 신고를 했던 분도 그 위험 상황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위험이 지속될 것 같으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장소라든지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이것을 해결해 가면 좋을 것 같은 방법까지 제시했던 겁니다. 그런 것들이 11번이나 있었는데 그것을 최초로 수합하는 곳이 112 상황실인데 네. 거기에 전혀 작동하지 못했다는 게 너무 참담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사건이 발생한 다음에 정치인들의 태도인데요. 용산구청장은 사실은 이 사건이 발생한 다음에 거의 첫 번째 메시지로 이것은 뭐 축제가 아니었고 그냥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용산구청에서는 할 수 있는 걸 다 했다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시스템의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항변하고 싶었던 것이겠죠.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시스템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건임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되려 섣부르게 말했던 건 그 용산구청장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 자체가 아주
참담한 것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둘러싼 시스템과 그 시스템을 항변하려고 하는 정치인의 모습에서 정말로 당황스러운 장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짧게만 덧붙이고 싶은 게 용산구청장의 대응이나 인식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법이나 매뉴얼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태풍이나 홍수가 왔을 때 자연재해라서 그걸 누가 인위적으로 불러온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전 대비를 하고 지자체가 뭐 안전 문자도 보내고 경고도 하지 않습니까? 극도의 혼잡 상황이라는 거에 대해서 인식을 했다면 이거에 대해서 자연재해와 준해가지고 내가 조치할 것이 무엇인가를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생각을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잘 살펴보겠다라는 것만 단톡방에 올리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좀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사 당일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 경찰청에서는 일단 용산경찰서장과 당시의 112 상황관리실장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한 상태고 또 현장에 나가 있는 경찰관 137명에 대해서도 감찰에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이런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것은 꼬리 자르기다라는 지적도 적지는 않습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책임 여부를 떠나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루 참담한 말할 길이 없습니다. 예.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네요. 저희 경찰관 4명이 또 저 교통경님이 인파 통제를 하러 나갔습니다. 근데 그 4명 갖고도 사실은 어떤 티가 나질 않는 거죠. 파출소 직원들, 경찰관들만으로서 부족의 이미 상황에 빠져 있는 겁니다. 언론에 이태원 파출소를 내던진 거라고 보고요. 비난의 한가운데 내던진 것이라고 보고요. 단순히 저희 지역경찰이 잘못했다고 1, 2 처리가 미흡했다는 그 하나만으로 저희를 갖다가 이렇게 내던지기에는 그건 아니지 않을까. 저희 나름대로 저희 능력의 120%, 130%, 150%까지 쓰기 위해서 항상 노력했던 그런 자부심으로 근무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그거를 저희한테 뒤집어 씌운다는 거는 좀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찰 생활에 대한 회의가 너무 많이 됩니다. 자, 관련된 내용도 보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보고 있습니다. 경찰청 감찰팀이 총령급만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서울청 유미진 당시 상황실장 그리고 용산서장 이임재 전 용산서장을 겨냥한 거겠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윗선 꼬리 자르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도 윗선도 정부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 조금 전에 이태원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의 목소리도 저희가 확인해봤는데요.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책임 소재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꼬리 자르기 그치는 것 아니냐 불만도 제기되고 있고 익명을 원한 한 경찰 간부는 부실 대응의 책임을 중간 관리자에게만 묻지 말고 윗선 위에서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고 만약에 여기서 그친다면 앞으로 수뇌부의 지휘가 제대로 되겠느냐라는 아마 경찰 내부에서도 반발이 더 커질 것이다 이런 목소리들을 내고 있습니다. 박 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경찰청장이 이 참사를 인지한 시간도 자정이 훨씬 넘은 시간이고 대통령보다 무려 1시간도 넘은 뒤에 그 참사를 알았고요. 회의는 그로부터 4시간 있다가 소집을 했습니다. 네. 그것도 의문이에요. 이런 참사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4시간 있다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요. 때문에 일선에서는 뭐 일선에 책임이 있다는 걸 부정하자는 게 아니고 그건 수사를 통해서 가리면 되는데 네. 왜 경찰 지휘부에서 이에 대한 정치적 정무적 책임을 지지 않느냐 그리고 모든 책임을 다 밑으로만 미루느냐 이런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고 당일의 의문점은 그런 겁니다. 이미 그 이태원 파출소에서는 25일부터 네. 워낙 많은 인파가 할로윈데이에 모일 게 예상되니 조금 인력 지원을 해달라 요청을 했는데 인력 지원을 못 받았다는 거고요. 이것도 확인이 돼야 됩니다. 공식적인 인력 지원을 한 건지 아니면 뭐 지나는 말로 한 건지. 네. 그러나 이태원 파출소의 주장은 그렇고 그리고 당일날 참사가 일어나기 한 2-3시간 전쯤에도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이대로는 사고 나겠다 싶어서 기동대 배치를 요구를 했는데 그 시위 상황 때문에 기동대 나갈 수 없다. 근데 시위 상황에 나가 있는 기동대 말고도 다른 기동대들도 있었고 인근 경찰서의 기동대들도 뭐 별다른 특별한 이벤트 없이 있었거든요. 때문에 얼마든지 그 상황에 대해서 성의 있게 살피고 신경을 썼더라면 인력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 그런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이런 상황에서 현장 대응 책임만 묻는다는 거는 당연히 현장 경찰로서는 좀 공정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저는 저 보도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수사 의뢰는 2명만 했어요. 네. 1차적인 거예요. 1차적인 거. 지금 수사 초기입니다. 네. 수사가 뭐 중간 단계로 넘어간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수사가 다 끝났는데 뭐 총경 2명만 수사 의뢰가 됐다고 하면 당연히 꼬리 자르기다. 또 뭐 그러면 지휘 책임은 안 지느냐 문제 제기할 수 있죠. 지금 수사 초기에 2명 수사 의뢰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 뭐 지휘 책임이나 아니면 법률적 책임 전부 다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벌써부터 그 수사의 마지막 단계를 예측을 해서 꼬리 자르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저게 너무나 성급한 보도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 수사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중간 단계는 이제 법률적 책임에 거의 막바지 단계까지 갈 거고요. 그리고 나면 아마 정무적 책임, 지휘 책임 문제가 반드시 뒤따를 거예요. 그것까지를 감안하면 꼬리 자르기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없죠. 아직 꼬리 자르기라는 얘기를 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다. 엄청나게 성급한 거죠. 알겠습니다. 다양한 시선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관련된 신문을 좀 살펴봤고요. 경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잘잘못을 경찰이 직접 수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셀프 수사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과연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많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검찰이 지금 대형 참사 수사를 또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검수완박 때문에. 이런 가운데 한동훈 장관과 대통령실이 만약에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나중에 정말 꼬리 자르기가 된다면 다른 방안도 고민해 볼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장관의 목소리부터 듣겠습니다. 지난 검수완박 법률 개정으로 검찰이 대형 참사 관련해서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규정이 빠졌습니다. 지금 현재 수사 개시 규정으로는 검찰이 직접 수사 개시하는 데 한계가 있어 보이는 면도 있습니다. 청와대 입장도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청와대에서는 경찰이 각별한 각오로 상황을 엄중하게 볼 것이다. 경찰을 일단 믿겠다. 경찰을 신뢰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 자체 조사에 국민적 의혹이 남는다면 다양한 다른 방법을 고민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다른 방법을 고민해 보지 않고 있지만 경찰을 신뢰하고 있지만 그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때 가서는 고민해 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관련해서 신문 보시죠. 중앙일보도 지적을 하고 경향신문도 함께 지적을 했습니다.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한동훈 장관발 특검을 발동하나 대통령실은 경찰 셀프 수사에 다른 방안도 고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한동훈 장관이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특검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망설인다. 그리고 실제로는 특검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경향신문의 분석이 있습니다. 왜냐? 특검을 발동해서 특검을 만들면 결국 이 특검은 윤 정권을 향하는 수사를 하게 될 테고 그러면 윤 정권에게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특검은 발동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경향신문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최국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경향신문의 분석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보시죠. 이게 윤 정권을 겨냥한 것일까요? 윤 정권의 경찰을 겨냥한 것이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특별검사가 도입이 된다면 특별검사는요. 지휘 책임에 대한 수사는 하지 않습니다. 지휘 책임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 합니까? 법률적 책임에 대한 수사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다 이제 대략적인 윤곽은 드러났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행안부 장관도 사건이 일어난 지 한참 뒤에 보고를 받았고 네. 이 참사가 벌어진 한참 뒤에 그러면 일단 법률적 책임에서는 좀 멀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지휘 책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지휘 책임은 특검이 다루지 않아요. 그건 정치적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경향신문의 분석대로 자, 현 정권을 겨누는 꼴이다 그러면 특검이 자, 행안부 장관 뭐 지휘 책임 있으니까 뭐 구속시켜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난다면 저런 그 주장이 가능한데 그런 결론은 낼 수가 없어요. 법률적 책임을 묻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현 정권을 겨냥한 꼴이기 때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금 망설이고 있다. 저는 잘못된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야당은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해서 국정조사를 하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잠깐 속보로 짤막하게 전해드린 적도 있는데 여야의 목소리를 관련해서 좀 듣고 이야기를 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은 성역 없는 국정조사로 국가가 국민을 내팽개친 1분 1초까지 밝히겠습니다. 여당도 철저한 원인 규명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민주당으로서는 국정조사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범위라든지 시기라든지 그다음에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또 긴급 현안 질의가 있는 상황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 여부나 시기 범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이 모든 요구들이 결국은 경찰이 셀프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경찰을 믿을 수 있느냐라는 그 의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조선일보 보시죠. 여권에서는 법으로 검찰 수사를 막은 게 바로 민주당 당신들 아니냐. 그런데 경찰도 못 믿어서 이태원 국정조사를 요구하다니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찰이 제 식구 수사하는 사법체계를 그대로 둘 거냐. 지금 검수완박 법안을 그대로 둘 것이냐. 대형 사고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이 검수완박 법안을 개정하는 것이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보다 먼저 선행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권중 대변인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저는 사실관계가 틀리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검경 수사권 분리가 되었지만 경찰이 어떤 비위 사실이 드러나거나 잘못된 조치를 했다고 확인될 경우 검찰이 조사할 수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예를 들면 검경 수사권 분리 법안 때문에 검찰이 경찰을 수사할 수 없다. 그리고 경찰이 잘못 수사하더라도 그대로 둬야 된다는 주장은 일단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국정조사라고 하는 건 아까 최병명 위원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단순히 이게 이 사건이 적법했는가, 어디까지 위법했는가만 다루는 게 핵심이 아니라 국가 작용이 적절했는가를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저는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법적 측면의 것이 아니라 사실 국가가 제대로 잘 운영됐는가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의문을 가지게 된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몇 사람들의 발언들이 이건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고 처음에 말했다가 나중에 사과를 하고 이런 것들 번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차원에서 저는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지 않습니까? 길을 걷다가 150명이 죽고 30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갑자기 일시에 나타난 게 아니라 거의 5시간에 걸쳐서 여러 징조가 있었고 그것을 보고까지 했던 사건인데 이 사건을 우리가 서울도심 한복판에서 왜 그냥 두고 보고만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는 국정조사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서 여당이 반발할 경우 저는 더 큰 화를 입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헌 의원님, 반발하면 더 큰 화를 입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저는 이제 검수완박법을 반대했었던 사람이고 그때 민주당이 어떻게 했었는지를 직접 본 사람입니다. 네. 대형 참사 6대 사실 수사를 거의 경찰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대 수사 자체를 검찰이 하고 있었죠. 근데 대형 참사도 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얘기는 경찰을 믿어라라는 얘기였습니다. 경찰의 수사를 믿어야 한다. 왜 검찰이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느냐라는 그런 기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경찰의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과 뒤가 다르죠. 몇 달 되지 않았습니다. 왜 검찰은 본인들만 수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경찰 스스로도 경찰을 수사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셀프 수사 봐줄 수 없다. 국정조사 해야 된다. 네, 말씀하셨던 대응 체제, 국가 재난 대응의 체제에 대한 시스템을 다시 한번 체계를 잡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국정조사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에 와서도 지금 꼭 그렇게 국정조사 얘기하면서 모든 잘못은 정부에게 있다를 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우선은 경찰 스스로 셀프 조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온 국민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차분히 지켜보시고 문제가 있어서 말씀하셨던 경찰의 범죄 자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또 검찰에서 수사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시스템을 어떻게 체계를 갖춰 나가야 되는지 재난 대응 관련된 것이 지금 구체적으로 꾸려졌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믿고 지켜보는 여유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검수완박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나오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한동훈 장관의 발언이 팩트가 맞습니다. 지금 사회적 참사에 대해서는 검수완박법에서 그 수사권이 빠졌기 때문에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고 그것과 관련된 경찰의 범죄만 한정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 그것도 경찰이 먼저 영장 청구를 개시를 했으면은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개시한 상태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사를 할 수 없는 게 맞고 그리고 사건에 대해서 너무 기계적으로 편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사회적 참사에 대해서 사건 자체를 수사
수사해서 거기에서 상황마다 어떤 조치가 필요했는지, 근데 그걸 왜 못했는지,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경찰의 조치가 미흡했다는 경찰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나 직무유기가 연결돼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잘라가지고 지금 경찰 것만 떼서 수사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2단계에서 수사도 할 수 없지만 나중에도 이미 만들어 놓은 거, 비유적으로 얘기하자면 남이 망친 음식 다시 살려내는 게 더 어렵지 않습니까? 수사도 거의 같은 개념입니다. 근데 이거를 기계적으로 검수완박 만들어 놓고서 나중에는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하시는 건 좀 무책임한 태도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경찰이 수사를 망칠지 안 망칠지를 아직 좀 지켜봐야 될 문제라서 그 부분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석 의원님. 그러니까 저는 이번 이 참사 수사의 대상이 반드시 경찰만 해당한다 이렇게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검수완박 때문에 이 참사가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너무 사실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안에 지금 경찰이 연루돼 있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를, 그러니까 경찰이 일종의 가해자인 이 참사이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를 믿을 수 있느냐, 근데 이런 의문은 당연히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 이제 국정조사가 나오는데, 물론 이제 국정조사는 수사하고 다르기 때문에 훨씬 더 입체적으로 거기에 어떤 행정적 책임, 또 시스템의 미비, 혹은 시스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이걸 따져서 우리가 재발 방지를 위한 일종의 이제 교훈을 만들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정치적 합의를 만들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저는 여당이 이걸 한사코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국정조사가 반드시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이 기념일을 즐기던 그런 어떤 젊은이들이 156명이 죽었는데 이게 국정조사 사안이 아니면 뭐가 국정조사 사안이겠습니까? 저는 지금 여당이 이걸 거부한다는 거는 좀 납득이 잘 안 돼요. 사실 확인을 좀 하고 가야 될 부분은 여당이 지금 반대하고 있는 입장은 아닌 겁니다. 아까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야기를 했지만 국정조사의 내용을 확인한 후 그 다음 진행할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했고요. 다만 지금 이걸 끄집어낸 부분, 그리고 경찰에 대한 신뢰를 못하겠다라는 그 부분의 말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이다 라고 제가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의 어떤 정쟁, 강경 모드 이런 것들이 좀 도드라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일단 국가애도 기간 중에는 정쟁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상민 장관의 발언 이후부터는 정쟁을 좀 하고 있는, 그래서 더 강경해지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사고의 수습에 만전을 기할 때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다른 어떤 것을 다 제쳐두고도 정부의 사고 수습과 치유를 위한 노력에 초당적으로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인재이고 정부의 무능과 불찰로 인한 참사가 맞습니다. 가족과 친지를 잃고 고통 속에 오열하는 국민들 앞에 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가 왜 발생했는지, 피할 수 있는 사고였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의 이 고위 책임자들의 태도가 도저히 책임지는 자세가 아닙니다. 꼼수를 쓰면서 우리 유족과 피해자들을 우롱해서야 되겠습니까? 정치는 고난의 크기만큼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자, 강경해진 이재명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서 김기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자신을 둘러싸 온갖 비리 의혹으로 표정이 안 좋았던 이재명 대표가 지금 요즘에는 얼굴에 웃음기가 가득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어떤 그 대장동 일당들에 대한,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검찰 수사, 경찰 수사 관련된 보도들이 이제 많이 좀 부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0년 대전 물난리가 났을 때 뉴스 보도되는 TV 앞에서 엄지척하던 자들이 바로 민주당 의원들이다. 철험의 의원들, 그 의원들이 이제 당시에 이재정 의원이라든지 뭐 이제 최강욱 의원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뒤에 화면에 물난리가 났을 때를 뭐 공교롭지만 그때 사진을 찍었을 때 그게 찍혀서 논란이 됐던 적이 있죠. 그리고 2년 전에 이재명 대표는 이천 물류센터 화재가 났을 때 경기도지사였는데 그때 떡볶이 먹방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떡볶이 시켜놓고 이 가래떡은 안 먹고 지금 어묵만 먹고 있어요.
걔는 눈치 보고 서로 못 먹고 있는 거예요. 맛이 아주, 네, 제가 이상하다고 표현하는 게 맛이 아주 특이해요. 자,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을 봤을 때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웃음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이 평가에 대해서. 글쎄 뭐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의 웃음기를 거론하는 거는 뭐 적절한 표현은 아니죠. 그러나 다만 이재명 대표가 초창기에 이 사건 초기에 사실은 사고 수습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하는 모습은 최근 모습하고는 완전히 딴판이에요. 그렇죠? 사실은 내일까지가 국가 애도 기간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일이 지나더라도 사고 수습이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수습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모습은 어디 갔느냐는 거죠. 그런 부분과 최근에 자 무슨 뭐 장난하냐 이런 식의 표현은 이거는 그 표현 자체가 저는 굉장히 정쟁을 유발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진짜 모습인지 저는 차라리 그 모습을 그 진정성 있게 국민 앞에 보여주고 평가를 받는 것이 오히려 더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사안을 놓고 국정의 어떤 컨트롤 타워의 부재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의혹을 더 제기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죠. 근데 되려 이것을 정쟁화하는 건 한동훈 법무장관이 갑자기 검경 수사권 분리 법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김기현 의원이 과거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오는 것이 저는 되려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측에서 그나마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은 한동훈 한덕수 총리께서 사실 기자와 어떤 브리핑 과정에서 기자가 여기에 대한 책임의 시작과 끝이 어딥니까? 라고 하니까 거기에 통역이 잘못되니까 거기에 있어서 사실은 총리께서 되게 장난치듯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상민 장관은 사실은 추모를 하러 가는 것 때문에 중대본 회의에 가지 않았습니다. 11월 2일에는. 이런 것들이 이상하니까 그것을 지적하는 것뿐이지 그 이상으로 저는 정쟁화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건 오늘 내일까지가 애도 기간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요거 마친 다음에는 진상 규명을 위한 어떤 조치를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을 더 좀 비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태원 참사 애도 기간에 참사의 원인이 대통령실 이전 때문이다라는 정치적 발언을 했다가 논란에 휩싸였던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이번에 또 SNS에 잘못된 팩트 확인 없이 영상을 공유해서 또 다른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바로 이 장면인데요. 지금 에스코트를 받고 있는 차량들이 줄지어 지나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두고 남영희 부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출퇴근할 때 모습이다. 이렇게 많은 경력들을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700명이나 되는 경찰 병력들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또 참사가 벌어졌다.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서 바로 이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대통령실의 해명을 봤더니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출퇴근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의 모습이다라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과연 왜 확인도 되지 않은 내용을 이렇게 올리는 것인가? 이건 정쟁 아닌가? 정치적인 공격 아닌가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민주당에서 정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민주당의 스피커인 김어준 씨는 매일 가짜뉴스 퍼나르기 바쁜데 그거에 대해서 팩트 확인 없이 지금 TBS를 통해 가지고 그런 방송이 나간다는 것도 정말 놀랄 일이고 유족들에게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네. 민주당의 당적을 가진 민주연구원 부원장인 남영희 부원장 같은 경우에도 확인도 없이 지금 정쟁에 너무 골몰해가지고 지금 팩트 확인이라는 거 전혀 없이 지금 가짜 뉴스를 지금 벌써 2번째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사과도 해야 되지만 정쟁을 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지금 뭐 사고 수습에만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남영희 부원장도 지금 해명을 했습니다. 저도 알려드립니다. 저는 대통령 출근길 행렬이라고 올린 글을 공유하면서 그 영상이 대통령 출퇴근 행렬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디 좌표 찍기 지시가 아니길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한번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고 다음 이슈 가겠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실장의 자택에서 외장 하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는데 그때 외장 하드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아직 외장 하드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검찰도 비밀번호를 요구했지만 알려주지 않았고 그래서 비밀번호를 풀기 위해서 지금 40일째 포렌식하고 있습니다. 성남 FC 의혹 공모가 밝혀질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 검찰은 이 외장 하드에 공모 관계를 입증하는 유의미한 자료가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만 그러나 어떤 내용이 이 안에 있었는지는 뭐 지금 내용이 드러난 것은 없습니다. 뭐가 담겨 있을 것을 좀 의미 있는 내용들이 담겨 있을까요, 최병욱 의원님? 일단 저 외장 하드라는 건 잘 아시지만 컴퓨터가 있으면 그 안에 하드 디스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드 디스크에 미처 다 저장하기 어려운 부분을 이제 바깥에 있는 그렇죠. 하드 디스크에다 저장하는 걸 말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원래의 컴퓨터에는 아마 없는 내용이 이제 거기에 있을 텐데. 있지 않을까? 근데 물론 정진상 실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거는 자기 방어권으로서 뭐 위법한 행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걸 알려주지 않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이 안에 뭔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 아니야 이런 추정을 충분히 가능하게 하죠. 그런 점에서 검찰이 이제 저 부분을 이제 포렌식을 지금 뭐 40일째 하고 있다니까 아마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 자, 그렇다면 정진상 실장이 끝내 숨기고자 했던 뭔가가 저 안에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짐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아마 상당한 정도로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수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40일 동안 지금 풀지 못하고 있는 비밀번호 언제쯤 풀 수 있을지도 저희가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가 하면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지난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이재명 민주당 경선 후보의 후원금으로 건넸다라는 검찰 조사가 있었습니다. 후원금으로 건넸다. 받은 돈의 일부를 이재명 대표의 후원금으로 줬다. 이건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괜찮습니까? 후원금이 들어가는 그 단계만 잘라서 얘기하면 그거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돈을 마련해가지고 전달을 하다가 다시 1억이 리턴되고 그거의 용처가 다시 또 후원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처음부터 돈을 요구하고 돈을 만들어가지고 전달한 과정은 이재명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 등 선거를 위해서 만들어진 자금 그래서 이제 전달된 것이 맞다라는 이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더 얹어주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그 김용 씨한테 들어가가지고 김용 씨가 다시 또 그 용처에 대해서 밝히는 것만큼이나 그 루트만 바꿨다 뿐이지 최종적으로 사용은 여기에 하고 싶었다라는 걸 드러내는 사정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글쎄요, 저는 저게 무슨 정치 자금이 전달됐다는 것의 신빙성을 높인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일단 김용 같은 경우에는 1억 원을 리베이트 다시 줬다라는 네. 것도 부인을 하고 있고 또 유동규 씨도 그 받은 1억 원 중에 내가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후원금을 냈다고 얘기한 바가 없어요. 다만 이제 검찰이 그렇게 추정하는 거일 뿐이지. 그래서 저게 돈이 오간 것에 뭐 간접적인 정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상당한 비약이고 후원금은 합법적으로 낼 수 있습니다. 500만 원까지. 그래서 그 후원금을 무슨 돈으로 냈는지는 그 뭐 검찰이 규명하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문화일보를 봤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금 일단 검찰은 돈의 흐름이 남욱 변호사 그리고 남욱 변호사의 지인 이모 씨 그리고 정민영 변호사 유동규 전 본부장에 거쳐서 김용 부원장에게 돈이 흘러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진술이 일치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관련제 메모도 확보를 했지만 정확한 증거라 이런 것들을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했다라는 보도들도 꽤 많았었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보도를 보면 왜곡이 불가능한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확인했다. 그래서 뭔가 동선의 지도를 명확하게 그렸다라는 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과연 이 왜곡이 불가능한 휴대전화 위치 정보가 재판에서 엄청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을지 좀 궁금한데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이거는 이제 처음에 수사를 할 때 관련자들에게 진술을 얻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분리해가지고 수사를 해가지고 각각의 진술들이 서로 부합하는지 맞아 떨어지는지를 보게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특정된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만나서 전달했다라는 그 사안을 딱 특정을 합니다. 그러고 네. 나서 이제
그 휴대전화 기지국 추적을 해가지고 GPS 이제 위치를 맞춰보거든요. 그랬을 때 그 관련자들이 그 일시 장소에 한 군데 모였던 것이 확인되는 거는 진술의 신빙성을 굉장히 높이는 겁니다. 이들은 자기가 그 전에 각자 진술하기 때문에 어디에 있었는지, 우리 같은 경우에도 1년 전 어디 있었는지 기억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전달했다는 특별한 사안이기 때문에 기억하는 것이고, 그거는 그 GPS를 개인적으로 확인하고 진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술을 해놓고 마침 GPS까지 확인해 보니 그게 맞아떨어졌다라는 거는 각각의 진술의 신빙성을 굉장히 높이는 사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민주당도 점점 플랜 B를 준비하는 것 아닌가, 또 이재명 대표의 거취를 두고 고민이 좀 많아지는 모양새입니다. 이원욱 의원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체포동의안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죠. 정말로 구체적이고 증거가 있고 뭐 이렇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 새롭게 주장하는 의원들이 많이 나올 거고요. 정치 탄압이다라고 한다면은 당이 계속 뭉쳐 나가겠죠. 알겠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이제 좀 부담스러운 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좀 하는 듯한 분위기가 감지되는 것 같습니다. 자, 북한 도발 관련 소식 잠깐 짚어봅니다. 이틀 전부터 시작된 북한의 도발이 좀처럼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맞대응으로 한미가 공중연합훈련을 연장하면서 또 북한이 엄청난 포를 쏘아대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중대한 도발 행위이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네, 관련해서 신문을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 보시죠. 북한이 아침에는 괴물 ICBM을 쏘아 올렸고 화성 17형을 쏘았죠. 밤에는 통제불능 협박 뒤에 SRBM 3발을 쏘아 올렸다. 화성 17형 고도 높이고 2단 분리도 했지만 사실상 실패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뭐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일단 좀 자세하게 짚어드리면 3일 오전 7시 40분경에 화성 17형 ICBM을 발사했고 뭐 한 대 발사했지만 2단 분리까지는 성공했지만 원하는 목표 지점까지는 가지 못했고 중간에 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진전은 있었지만 실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오전 8시 39분경에는 KN 계열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또 추가적으로 발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 9분경 한국과 미국은 지금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을 연장해야겠다라고 또 발표를 했습니다. 약간 양측의 어떤 긴장감이 점점 흐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런 가운데 울릉군에 공습 경보가 내려진 거 아마 많은 분들 기억하시죠? 경계 경보까지 발령이 됐었는데 그때 울릉 경찰서장이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가 또 논란입니다. 경계 경보 중인데 상추를 수확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 주민이 섬 전체가 동요하는 상황에서 경찰서장이 여유 있게 상추를 수확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경찰서장은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수요일은 유연 근무를 하는 날이고 오전 7시 45분에 출근한 뒤에 오후 5시 퇴근해서 저녁을 준비할 시간이었다. 그리고 경계 경보 발효에 1시간 이내 거리에만 있으면 되는데 본인이 있던 그 관사는 1, 2분 아니면 경찰서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 안 된다라는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뭐 좀 더 질문을 드리고 싶고 얘기를 하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신통방통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I heard you got arrested in the street last night.